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중을 가장 경록해 하는 사회적 참상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학교폭력입니다. 특히나 가해자의 뒤에 도살인 부모의 권세와 지위가 법망을 흐려놓고 처벌을 비껴가게 만들 때 대중이 느끼는 박탈감과 공분은 극에 달하곤 합니다. 부모의 백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 아래서 가해자들이 활개치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정의관을 깊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제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철두철미하게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했던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사정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최고 권력자인 영의정이나 조정의 실세였던 세도가의 자식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유생들이 모인 성균관에서 동료를 짓밟고 가혹하게 괴롭혔다면 당대의 왕실과 사법체계에는 이를 묵인하고 지나쳤을까요? 세간의 짐작과 달리 역사적 진실은 우리에게 매우 뜻밖의 반전 가득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전하는 사료들에 따르면 부모의 지위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법과 도덕의 규율 앞에서는 그 어떤 특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왕이 직접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국문을 지시하고 가해자들의 과거 시험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단호함이 실존했던 셈입니다. 신분제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시대 속에서도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을 사수하려 발버둥 쳤던 조선의 엄정한 사법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코 작지 않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의 일탈에 타협하지 않고 단죄를 내렸던 조선의 그 가혹하고도 공정했던 법 집행 과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조선 왕조의 사법 질서를 흔들었던 심각한 학교폭력은 의외로 국가 최고의 학문당인 성균관과 관리들의 첫 관문인 조정관청의 해묵은 악습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참 유생이나 새로 부임한 관리들의 길을 꺾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행해진 가혹한 신고식, 이른바 면실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선배 유생들과 기득권 관리들의 강압 아래 자행되는 이 혹독한 신고식은 단순히 도를 넘는 장난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었다. 흙탕물에 굴리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온갖 입에 담기 힘든 수치스러운 가혹행위를 종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빚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사적 징계의 결과는 참혹하게도 무고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비극으로 연결되곤 했다. 명종 8년인 1553년 8월 19일의 실록 기록을 살펴보면 면실례 과정에서 벌어진 가혹한 괴롭힘의 여파로 신입관리가 치명적인 병을 얻어 알아눕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인 선조 25년 1592년 1월 30일에는 신참관리가 선배들의 도가 넘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는 참사까지 발생하고 만다.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과 추락 과정은 추상화된 그래픽으로 대체하여 표현되며 조정의 엄숙한 대응에 집중합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갔다. 가해를 주도한 선배 관리들의 관직을 즉시 박탈하는 삭탈관직 처분을 내렸고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엄한 사법적 처벌로 응징했던 것이다. 명종 10년인 1555년 7월 8일 성균관 내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온 조정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가혹했습니다. 선배 유생들이 신참 유생을 외진방에 가두고 짐승처럼 다루며 괴롭힌 학대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소의 똥을 억지로 먹이거나 오물을 온몸에 뿌리는 비인간적인 학대를 자행하여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다. 유생들의 신체적 위해 장면은 추상화된 그래픽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며 군주의 냉정한 경로를 다큐멘터리적으로 시각화합니다. 사대부의 자제들이자 장차 나라의 대들보가 될 유생들이 배움의 전당에서 저지른 야만성의 보고를 받은 국왕 명종은 격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나 관행으로 넘기지 않고 사법기관인 의금부로 즉각 이송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가해를 주도한 주동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의금부 지하 옥사에 수감시키고 국왕이 직접 참관하는 국문을 지시하며 철저한 수사를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왕실의 엄격한 법 집행 의지 덕분에 가해 유생들은 신분이나 가문의 비호 없이 법의 엄혹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이는 사대부 계급조차 공동체의 기강을 훼손할 경우 결코 법망을 피해 갈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엄정한 선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벌어진 괴롭힘은 단순한 선후배 간의 규율을 넘어
당파 싸움과 영고주의에 기인한 집단 따돌림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학계와 조정을 갈라놓았던 붕당 정치의 패단이 유생들이 거처하는 방 안까지 침투하여 독버섯처럼 자라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조 13년인 1789년 8월 19일 서울 출신의 노론 가문 유생들이 남인이나 영남 등 지방 출신의 신참 유생들을 조직적으로 배척하고 괴롭힌 사건이 고발됩니다. 그들은 밥상을 같이 하지 않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유입된 유생들을 정신적으로 고사시키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정조는 이 사태를 학문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극악한 학대로 단정지었습니다. 이에 국왕은 가해를 주동한 핵심 인물들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서슬퍼런 무관용 징계를 단행하게 된다. 왕의 단호한 조치는 일회성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인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인 정조 14년 1790년 8월 6일에도 후배를 사적으로 징계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선배 유생들을 성균관에서 완전히 영구 방출하는 강수를 던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 동안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려 학폭 가해자의 사회적 성장을 법적으로 영구 매장하는 국가적 단죄를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하늘을 찌를 듯한 최고 권력자의 자제가 이러한 가혹행위를 벌였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해군 2년인 1610년 9월 28일 당시 정권의 실세이자 영의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대권신 이이첨의 아들 이대엽이 성균관에 들어섰다. 그는 부친의 권세와 어마어마한 배경을 믿고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오만방자하게 굴며 동료 유생들을 하인대하듯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권력의 뒷배를 믿고 행한 이 비열한 가혹행위 앞에 유생들은 숨을 죽이는 대신 조선 선비의 기계를 보이며 정면 대결을 결의하게 됩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대엽의 폭거를 학문의 성역을 모독한 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생의 자격을 박탈하고 성균관 공식 명부인 청금록에서 그의 이름을 영구히 지워버리는 청금록 상명을 단행하려 시도했다. 이대엽의 신체적 횡포와 유생들의 격렬한 회의 과정은 추상화된 그래픽으로 묘사하여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비록 정권을 장악한 권신의 아들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유생들은 오로리 빛나는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셈입니다. 이와 같은 성균관의 목숨을 건 저항은 권력을 등에 업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공동체적 규율의 준엄함을 입증하는 웅변적인 신뢰가 되었다. 조선 사법 체계의 위력은 왕실뿐만 아니라 감찰기관인 사헌부의 칼날을 통해서도 가차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현종 10년인 1669년 7월 26일 조정의 영수이자 영의정의 자리에 있던 허적의 서자 허견이 일으킨 대형 폭행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허견은 아버지가 가진 권력의 위세를 빌려 성균관 유생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조정의 하급 관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구타를 저질렀다. 허견의 횡포와 관원들을 향한 폭행 장면은 추상화된 그래픽으로 대체하여 묘사하며 사헌부에 매서운 탄핵 기류를 전달합니다. 일국의 재상인 영의정의 자식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분도 사법 정의의 감시망을 피하는 가림막이 될 수는 없었다. 조선의 언론과 감찰을 틀어쥔 사헌부의 대관들은 영의정 허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제히 허견을 규탄하는 탄핵 상소를 빗발치듯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업고 법을 무시한 죄인을 단죄해야만 조선의 법치가 바로 선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왕실 역시 대관들의 끈질긴 상소엔 성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뒷배조차 아들의 범죄를 감싸주지 못했고 결국 허견은 유배형에 처해져 변방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결말은 법 앞에서는 그 어떤 고위 관료의 자녀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사법 질서의 상징적인 파국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의금부의 가혹한 추국안 국문, 고위 관료의 관직 박탈, 머나먼 변방으로의 유배, 그리고 평생을 좌우할 과거 응시 자격의 박탈 등 조선이 내린 형벌의 강도는 결코 낮지 않았다. 비록 왕과 사대부가 지배하는 신분제 사회라는 시대적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공동체의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사법적 평등을 어지럽히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을 앞세워 자녀의 학폭 범죄를 감추고
합의와 소송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애쓰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오만함을 매섭게 질타하는 듯하다. 수백 년 전 선조들이 온갖 정치적 압박을 무릅쓰고 지켜내고자 했던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의 가치는 현대사회의 사법체계에도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힘을 무기로 타인을 짓밟을 때 법은 가장 차갑고 엄혹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원칙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 속에서 다시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